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전기기기 치트키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보면 알 거예요. 전기기기 치트키 1편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6편의 조회수가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물론 좀 늦게 올라와서 조회수가 조금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완강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25번째 치트키는 변압기의 3상 결선입니다. 사실 3상 결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회로 이론에서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Y 결선, 델타 결선, 그리고 V 결선이 있었죠. 한번 복습하는 김에 천천히 살펴볼 텐데 회로 이론과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서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1차 측과 2차 측 결선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수비 정도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YY 결선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변압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철심이 있고 여기 우리가 권선을 이렇게 감죠. 여기를 1차 측, 적색을 2차 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감았는데 이렇게 생긴 변압기를 우리가 3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란색 권선, 여기가 빨간색 권선이 되어서 이 두 권선이 지금 하나의 철심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 첫 번째 위에 있는 권선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여기 위에 있는 권선으로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변압기 2대, 우리가 이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과 전류를 계산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1차 측의 상전압이 권수비를 통해서 2차 측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1차 측의 상전류가 다시 권수비를 통해서 2차 측으로 전달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전류를 바로 이렇게 넘기거나 선간전압을 이렇게 바로 권수비 고려해서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YY 결선, 델타 결선에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Y 델타가 혼합된 회로예요. 여기서 그렇게 풀었다가는 모든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변압기에서 상을 기준으로 전압과 전류가 변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Y결선의 특징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Y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두 번째 특징은 Y결선의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크기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 6분의 파이 앞선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권선비를 고려해서 전압과 전류를 한번 변환해 볼 거예요. 1차 측의 선간전압 VL 그리고 선전류 IL. Y결선은 IL과 IP, 즉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전압이 VP입니다. VP와 VL의 관계는 루트 3배만큼 차이 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전압이 권수비를 고려한 다음에 2차 측 상전압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권수비가 지금 A 대 1인데 A가 뭐였습니까? 2차 측 유기기전력 분의 1차 측 유기기전력이었습니다. 이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쓰면 되겠죠. 2차 측 상전압 분의 1차 측 상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차 측의 상전압은 A분의 1, 1차 측의 상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의 상전압 VP가 A분의 1배가 되어서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전류는 전압과 반대였죠. 그래서 1차 측의 상전류가 2차 측으로 넘어갈 때는 AIP가 되는 거죠. 전압과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Y결선은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으니까 IP 대신에 IL로 써두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간전압은 VP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뭐라 그랬죠? VL은 어차피 루트 3 곱하기 VP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VL이라고 써주고 A분의 1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거쳐서 온 거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정확히 할게요. 선간전압으로 변환하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회로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상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2번 걸쳐서 변환해주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델타 결선까지 한번 볼게요. 델타 결선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같습니다. 두 번째,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크기보다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즉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니까 뒤진다, 늦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선간전압 VL 똑같이 상전압이 됩니다. 상전압 넘기면은 권선수가 A 대 1이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A분의 1 VP가 되고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으니까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상전류 IP죠. 여기 있네요. 상전류 IP. IP는 뭐가 됐었어요? AIP가 되고 루트 3배를 해줘서 IL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Y와 델타를 봤으니까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Y, 델타, Y 결선 또는 Y, 델타 결선을 볼 건데, 그러니까 1차 측 또는 2차 측 한 개가 델타고 나머지 한 개가 Y로 결선된 변압기를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죠. 우선 델타 Y의 결선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델타 쪽에 선간전압이 VL이에요. 상전압도 VL과 같은데 우리는 VP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전류를 IL, 상전류를 IP.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압기는 항상 상전압에서 권수를 거쳐서 2차 측 상전압으로 전달된다. 그러면은 권수비가 A 대 1이니까 A분의 1 VP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은 루트 3배가 커지니까 이 값에다가 우리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위상이 Y결선에서는 몇 도 앞서요? 30도, 6분의 파이 앞서니까 위상까지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VL이라는 것을 상전압 VP로 표시하면은 V 루트 3 VP가 되죠. 얘는 위상이 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니까 0도.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인가되는 1차 측 전압과 출력되는, 즉 부하에 연결되는 전압의 위상차가 몇 도가 발생을 해요? 30도가 발생을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엔 1차가 Y고 2차가 델타라고 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위상이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Y에서 자주 묻는 것 중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델타 결선과 Y 결선이 혼합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Y 또는 델타가 홀수계로 사용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 변압기와 병렬 운전한다라고 했으니까 Y 델타로 결선된 변압기는 지금 Y가 1개, 2개, 3개 홀수죠. 델타가 1개죠. 이렇게 홀수로 조합된 것은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가 뭐 있겠어요? 그럼 델타, 그리고 델타, 이것도 1개, 2개, 3개, 1개, 홀수니까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V 결선인데요. VV 결선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델타로 사용을 하다가 한 상이 고장이 났을 때, 즉 이 상이 고장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제거하고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3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결선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회로이론 17번째 치트키에서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게요.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전기 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상전압과 선간전압, 전력, 그리고 이용률, 출력비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똑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6번째 치트키는 변압기의 병렬 운전입니다. 동기기 때와 마찬가지로 병렬 운전할 수 있을 조건 4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 1차와 2차의 전격 전압비. 우리가 이것을 권수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을 것. 세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변압기의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사실 외우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 기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시다 보면은 이 계산 문제도 많지만 단답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문제, 글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 사실 우리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앞 글자만 잘 외워도, 그 키워드만 잘 외워도 솔직히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너무 외울 게 많네. 참 걱정이네. 내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참 걱정. 임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아. 참 걱정임네 이렇게 좀 외우면은 우리가 좀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회로를 한번 예시로 그려볼게요. 여기 A라는 변압기가 있고 옆에 병렬로 B라는 변압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서 2대의 변압기로 부하에다가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변압기는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죠. 이때 이 변압기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 그것을 우리가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라고 해요. A 변압기의 전격 용량을 P 대문자 A, P 변압기의 전격 용량을 P 대문자 B라고 쓸게요. 그리고 변압기의 내부 임피던스를 각각 %ZA, %Z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A변압기의 정격 용량을 200, B변압기의 정격 용량도 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부하에서 총 400kV의 용량을 사용한다. 그러면 딱 봐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 둘 임피던스가 서로 같다면은 A에서 200, B에서 200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공급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용량이 400이 아니라 300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공평하게 A에서 150, B에서 15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주 공평하게 A와 B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A는 150, B는 200이에요. 용량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배해서 부하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될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야 B 너가 200하고 A 너는 100만 줘 이러면은 둘이 싸움 난단 말이에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좀 공정하게 배분해 볼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A가 분담하는 부하 용량을 PA라고 쓸게요. 즉 실제로 부하에 공급하는 용량인 거죠. 이것은 소문자 A를 씁니다. 그리고 B가 분담하는 부하 용량을 소문자 B라고 써볼게요.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문자는 정격 용량, 소문자는 부하 분담 용량이에요. 이때 A변압기의 분담과 B변압기의 분담의 비를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정격 용량에 비례하고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용량과는 비례하고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부하는 결국 전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류의 비와 부하 분담 비는 서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사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문제에서 줘진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A, B의 정격 용량이 각각 400과 300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P 대문자 A가 400이고 대문자 B가 300이다라는 것이죠. 두 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각각 2.4와 3.6 그러니까 퍼센트 ZA가 2.4 퍼센트 ZB가 3.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은 두 대의 변압기에 걸 수 있는 합성 부하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A 변압기가 있고요. B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성 부하 용량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부하인 거죠, 부하. 여기서 내가 A와 B의 용량과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이 두 개를 병렬 운전했을 때 최대 용량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즉 과부하되지 않은 상태로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최대로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냐라는 거예요. 혹시 말이 더 어려웠을까요? 그럼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와 B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합했을 때 둘 모두 과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이 얼마냐? 뭐야, 그럼 당연히 400, 300해서 700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700의 부하 용량을 달았어요. 그럼 얘가 400을 주고 300을 주면 깔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변압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쟤는 300이나 주는데 왜 나는 400이나 줘야 돼?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공평한 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공식을 가지고 와서 자, 부하 분담비는 우리가 모릅니다. P 스몰 a와 P 스몰 b라고 쓸게요. 그런데 우리가 정격 용량은 알죠. PA는 400이고요. PB는 300 곱하기. 자, 이번에는 반비례로 A의 임피던스를 2.4를 분모해 B의 임피던스를 분자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2가 돼요. 2.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PA는 2 PB다. 다시 말해서 A 변압기가 B 변압기보다 2배 더 많은 부하를 분담해야 된다. B가 100을 분담하면은 A는 200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B가 200을 하면은 A는 400을 분담해야 돼요. 근데 A가 최대로 분담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라 그랬죠? 정격 용량 400이라 그랬죠. 그럼 A가 400을 분담하는구나. 그럼 B는 A의 절반을 분담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200을 분담할 수밖에 없구나. 물론 B한테 지금 여유 용량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B의 용량을 올리면은 A도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A가 과부하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다?
400과 200을 더한 600kVA가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를 처음 푸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문제만 한 두세 번 정도 돌려보시면서 머릿속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돌려보시고 다음 치트키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째 치트키는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기기의 내용과 정말 유사하니까요.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손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정손, 두 번째가 가변손이 있어요. 이 고정손은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 부하가 있든 부하가 없든, 즉 무부하든 간에 항상 일정한 손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무부하손이라고도 불렀죠. 반면에 가변손은 부하가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고 부하가 작아질수록 손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부하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고정손에는 크게 동기기에서는 종류가 두 개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철손이었고요. PI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가 원래 기계손이었는데, 자, 기계손이 어떤 거였냐면은 동기기에서 마찰손과 풍손이에요. 이 마찰손과 풍선이 언제 생기냐면은 기기가 회전할 때 생겨요. 그런데 변압기는 회전하지 않는 정지기이기 때문에 기계손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더 간단해지고 좋네요. 철손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철손에는 두 가지가 또 뭐가 있었죠? 첫 번째, 히스테레시스손. 우리가 PH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와류손. E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가변손에는 뭐가 있었냐? 동손, 권선이나 전선과 같은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우리가 PC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표유 부하손이 있는데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정손 한번 볼게요. 자, 고정손은 철손이고 철손은 히스테레시스손과 와류손이 있다. 히스테레시스손 pH는 공식으로는 K, F, B, M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K는 일반적인 상수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주파수 곱하기 최대 자속 밀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속 밀도를 가지고 와서 볼게요. 자속 밀도는 자속에 비례하죠. 그리고 우리가 유기기전력 E는 4.44 F 파이 M의 N이었죠. 그럼 이 식을 자속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4.44 Fn분의 2가 되겠죠. 이는 전압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2 대신에 V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주의하면 되냐? 파이라는 것은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는구나. 됐어요? 파이는 주파수분의 전압에 비례한다. 그럼 파이는 또 뭐에 비례하죠? 자속밀도에 비례하죠. 맞아요? 자속과 자속밀도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속밀도는 F분의 V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과정은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봅니다. pH는 K, F에다가 BM이 뭐라고요? F분의 V의 제곱인 거죠. 여기서 어차피 이 상수 K 값에다가 나머지 숫자를 우리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값만 고려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보니까 히스테레시스손은 상수에다가 F분의 V 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히스테레시스손은 최종적으로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 번째 와류손은 상수 K에다가 TFBM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뭐냐면은 철심의 두께입니다. 철심의 두께. 시간 T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BM에다가 마찬가지로 F분의 V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은 와류손은 K 곱하기 T 제곱의 V 제곱.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와류손은 주파수와 무관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F와 무관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비례식을 묻기 때문에 비례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손 PC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손실의 내용을 가지고 효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는 것을 한번 배웠었죠. 실측 효율은 기계의 실제 입력과 출력을 측정하여서 우리가 백분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규약 효율이라고 쓰기로 해요. 기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타라고 쓸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변압기에서의 주인공은 항상 누구라 그랬죠? 2차 측이라 그랬어요. 부하를 연결하는 2차 측. 그럼 우리가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을 볼 때 변압기의 1차 측을 입력이라고 하고 변압기의 2차 측을 출력이라고 그러겠죠. 맞아요? 2차 측이 주인공이다란 말은 결국 출력 측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항상 출력에 대한 식으로 정리합니다.
효율을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입력을 우리가 출력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선 출력을 써주면 되겠고요. 입력과 출력 사이엔 또 뭐가 껴있죠? 손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에다가 우리가 손실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출력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우길 손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그러면은 분모를 다시 한번 출력 더하기 첫 번째 손실 철손과 두 번째 손실 동손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에는 그대로 출력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그러면은 출력을 P라고 쓰고 철손을 PI, 동손을 PC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모도 P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출력은 2차 측이니까 2차 측 전압에 2차 측 전류에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2차 측 출력, 유효 전력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2차 측 전압, 2차 측 전류,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철손 PI, 더하기 동손 PC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100까지 곱해줄게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변압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변압기와 동기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회전 기기들은 웬만하면은 부하가 수시로 바뀌는 일은 적어요. 물론 있지만 변압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같은 속도로 또는 같은 출력으로 운전하게 설계를 하죠. 근데 변압기는 우리 지금 가정의 전력을 공급하고 사무실과 공장의 전력을 공급하죠. 우리 집에 있는 전등을 켜고 끌 때마다 부하가 변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끌 때, 공장을 가동할 때, 에어컨을 켰다 껐을 때 부하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라고요. 변압기가 설계한 대로 100%의 부하를 모두 걸었어요. 이때를 우리가 전부하라고 하죠. 부하를 변압기 용량만큼 전체, 이때를 전부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압기 용량의 80%만 우리가 사용을 해요. 부하를. 그럼 이때 80% 부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00%보다 작았을 때를 우리가 보통 n분의 1 부하라고 해요. n분의 1 부하. 이때는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n분의 1 부하의 효율이니까 2타 n분의 1이라고 표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이기 때문에 식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출력 더하기 철손 더하기 동손분의 출력인데, 자, 지금 출력이 100% 나오는 게 아니라 80%만 쓰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출력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주면 돼요? 0.8에 곱해주면 되겠죠. 왜? 80%만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0.8을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철손은 부하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죠.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PI 값을 쓸 거예요. 그런데 동손은 부하가 커지면은 커지는 대로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은 같이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동손의 공식을 써보면은 PC는 I제곱 R이라고 씁니다. 이 부하라는 게 결국 뭐라 그랬죠? 부하는 전류와 같다 그랬죠. 그럼 부하가 0.8배가 되면, 즉 전력이 0.8배가 되면은 전류도 0.8배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0.8 I의 제곱 R 정리해 보면은 0.8 제곱 I 제곱 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손 앞에는 뭘 곱해줄 거냐? 부하율의 제곱을 곱해줍니다. 됐나요? 이것이 n분의 1 부하의 운전 효율이에요. 마지막으로 100까지 곱해주면은 완벽한 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깔끔하게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분의 1 부하일 때의 효율 2타 n분의 1은 n분의 1 P, n분의 1을 부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기 n분의 1 P 더하기 철손은 그대로 동손에다가는 부하율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100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형은 또 어떤 유형이냐면은 우리가 변압기를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만 사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n시간만 변압기를 운전했을 때는 효율이 어떤지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효율을 2타 n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P 더하기 PI 더하기 PC분의 P인데, 우리가 n시간만 사용했다 그러면은 전력에다가 n시간만큼 사용했다고 곱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철선은 뭐예요? 부하가 있든 없든, 다시 말해서 변압기가 전력 공급을 하고 있던지 안 하고 있던지 간에 부하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 일정한 자, 몇 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그래서 철손에다가 24를 곱해주셔야 돼요. 동손은 사용한 만큼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시간 n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최대 효율 조건 같이 한번 정리하고 효율 거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가 동기기에서 했던 것과 같은데요. 자, 만약에 전부 하시라면은, 즉 다시 말해서 M이 1이면 100% 운전하고 있을 때, 이때는 동기기와 같아요. 철손과 동손이 같으면 이때 최대 효율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n분의 1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n분의 1 부하 시의 전체 철손 얼마예요? n분의 1제곱분의 pc죠. 이 두 개가 같으면 됩니다. 사실 개념은 같아요. 철선과 동손이 같으면 돼요. 변압기의 철선과 동손. 근데 n분의 1c의 철선이 pi고 n분의 1c의 동손은 n분의 1제곱분의 pc니까 서로 개념은 같은 겁니다. 게다가 한 개만 추가할게요. 여기서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루트 p c분의 p i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효율 했더니 뭐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공식 정리해 주신 후에 다음 치트키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째 치트키는 단권 변압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철심 한 개에다가 권선을 두 개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철심 한 개에 권선을 한 개를 사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권선의 일부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 즉 하나의 권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감아서 하나의 코일인데 여기를 첫 번째 권선, 1차 권선, 여기를 2차 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각각 N1, N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등가 회로로 변환해 봤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냐? 자, 권선 한 개예요. 이게 한 개. 한 개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N1 쪽의 코일을 우리가 V1의 전압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N2의 코일이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N2의 코일 쪽 전압이 V2가 아니라 이 코일 전체의 전압을 V2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N2를 뭐라 그러냐? 자, V1에서 N2의 전압을 E라고 할게요. 보통 우리가 승합 전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승합됐다라는 것은 전압이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V2를 어떻게 쓰냐? 자, V2는 V1 더하기 승합 전압 E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권 변압기에서는 1, 2차 측이라는 표현보다도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1차 측 전압을 저압 측 해서 VL이라고 해요. 그리고 2차 측 전압을 고압 측이라고 해서 V 하이 H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low랑 high인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low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승합 전압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승합 전압은 고압 측 전압 빼기 저압 측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1차 측의 전압을 저압 측 전압, 2차 측의 전압을 고압 측 전압. 그러면은 이 승합 전압은 뭐다? 고압 측 전압 빼기 저압 측 전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권 변압기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보통 자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공식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은 고압 측 전압 분의 승합 전압이 되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가끔 보면은 스님들이 지하철 타고 핸드폰 사용하는 거 보면은 막 아이폰 쓰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스님이라고 한다면 속세에 벗어나서 자연에 어울리면서 이건 좀 고정관념이긴 한데 뭔가 투지폰을 쓸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만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뭐 편견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스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책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집이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 뷰에 막 2, 30억짜리 저택에 차가 막 포르쉐 카이엔이다 막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좀 덕망이 높은 스님이나 스님들을 존중하기 위한 호칭으로 고승이라는 말을 쓰죠. 그 스님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포르쉐 카이엔스 타면은. 그래서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고승. 그 스님 굉장히 돈이 많은 스님이었다. 부자 고승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부자 고승.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고압 측 전압분의 승합 전압이다. 여기서 나타내는 부하 용량은 여기 2차 측에 걸린 부하의 용량을 의미하고요. 자가 용량은 변압기 자체의 용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문자로 좀 표현해 보면은 고압 측 전압 VH 그리고 승합 전압은 고압 측 전압 빼기 저압 측 전압이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권 변압기의 공식인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삼상 단권 변압기의 Y결선 형태가 있어요. 델타도 있고 V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Y만 외울 거예요. Y결선의 공식은 단상 변압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상 또는 Y결선의 공식이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변압기 마지막 치트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치트키는 변압기를 보호하는 보호개전기 종류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 고장을 검출해주는 계전기 4가지 외울 건데요. 우선 한번 리스트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흐 홀츠 계전기입니다. 두 번째, 온도 계전기입니다. 세 번째, 차동 계전기입니다. 네 번째는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이 4가지 계전기를 이용해서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검출할 때 사용하는 건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변압기에 고장이 났는데 이 수리해주는 업체가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변압기가 굉장히 크고 무거우니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수리업체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는 변압기 거치러 부산 온나? 차비는 내 줄게!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안산인데요. 부산 사투리 잘 못하고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제가 하고도 웃기네요. 자, 야 부산으로 온나? 차비는 내가 줄게. 부산으로 온나 차비 이렇게 스스로 방금 했는데 얼굴이 좀 빨개질 정도로 창피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부산으로 온나 차비는 내가 줄게. 부온 차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변압기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유도기 시작할 테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